타들어가는 촛불 심지가 탁 하고 튀는 소리에 최무진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한 신방안, 붉은 비단 금침 위에 앉아있는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더위 탓이 아니었으며 첫날 밤을 맞이한 신랑의 설렘 따위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공포였고 제 정체가 발각되는 순간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전율이었다. 무진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 연화의 떨리는 손끝을 향했다. 하얗게 분칠을 한 그녀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으나 무진에게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단두대로 이끄는 저승사자의 손짓처럼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허벅지를 잇는 힘껏 꼬집었다. 지금 이 순간 사내로서의 본능이 고개를 쳐드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오늘 밤은 피바람으로 끝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침수에 드시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고왔다. 그 한마디가 무진의 귓가에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가 무릎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진의 옷고름에 손을 대려 하자 무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아, 아니요. 네, 내가 하겠소. 부인은 저기 가서 먼저 누우시오. 무진의 다급한 외침에 연화의 동그란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추었고 무안함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눈빛이 무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무진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제기랄, 이놈의 팔자는 어찌하여 도망쳐온 이곳에서도 편히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여몄다. 마치 그 옷 속에 감춰진 사내의 증표가 튀어나오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무진이 이토록 필사적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세상에 알려진 대로 내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궁궐의 은밀한 그림자 속에서 왕의 친위대 소속으로 칼을 휘두르던 건장한 무관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추가 기울고 영모의 누명을 쓴 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던 그 피의 밤, 무진 역시 살생부 명단에 올랐다. 살기 위해서는 죽은 듯이 사라져야 했고 가장 완벽한 위장은 사내 구실을 못하는 내시가 되어 쫓겨나는 것이었다. 그는 거금을 들여 궁의 의관을 매수했고 시술을 받은 척 피 묻은 붕대를 감고 비명과 함께 궁 밖으로 내던져졌다. 세상은 그가 끔찍한 형벌 끝에 거세된 채 목숨만 건져 달아난 불쌍한 환관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이 신방에서 멀쩡한 사내의 몸을 들키는 날에는 단순히 파혼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조정에 자신의 생존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를 쫓는 추적자들의 칼날이 연화의 목까지 겨누게 될 것이었다. 제가 부족하여 서방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까? 연화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촛불 그림자에 가려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빚에 팔려오다시피 시집온 그녀에게 내시와의 결혼은 선택이 아닌 강요된 운명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리라 다짐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진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눈앞의 여인은 죄가 없었다. 죄가 있다면 더러운 정치판에서 살아남고자 비겁한 거짓말을 택한 자신에게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오. 다만 내 몸이 성치 않아 부인에게 누를 끼칠까 저어되어 그러오. 궁에서 당한 고초가 아직 낫지 않았으니 부디 나를 이해해 주시오. 무진은 거짓을 뱉어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시라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병자라는 거짓말을 더 씌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연화는 무진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슬픔이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제가 보살피는 것이 도리입니다. 부디 저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무진에게는 오히려 고문이었다. 그녀가 다시 용기를 내어 다가와 무진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 끝으로 닦아주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하얀 손목에서 풍기는 은은한 분냄새가 무진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것은 지독한 최음제보다 더 강렬하게 무진의 뇌수까지 파고들었다. 건강한 사내의 혈관을 타고 뜨거운 피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억누르고 억눌렀던 본능이 살고 싶다는 이성보다 더 거세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랫배가 묵직해지며 그가 감추려 했던 사내의 징표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낀 무진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가을바람 소리가 윙윙거렸고 마치 그 소리가 궁궐 지하 감옥에서 들었던 죄인들의 신음소리처럼 들려왔다. 무진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동료들이 목이 잘려 나뒹구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던 그 지옥 같던 순간. 살기 위해 의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 빌었던 비굴함. 그리고 피 묻은 바지를 입고 절뚝거리며 국문을 나설 때 등 뒤로 꽂히던 경멸 어린 시선들. 그 모든 치욕을 견디고 살아남았는데 고작 여인의 향기 하나에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다. 무진은 입 안쪽 살을 씹어 피맛을 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고통만이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다.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연화의 손을 쳐내고 말았다. 찰싹 하는 파열음과 함께 연화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넘어졌고 곱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 정적이 감돌았다. 촛불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방 안에서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옥구슬 같은 눈물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무인의 손, 사람을 죽이고 뼈를 부러뜨리던 그 손으로 이제 막 아내가 된 여인을 쳐낸 것이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하며 황급히 몸을 추슬렀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불 구석으로 물러나 웅크리고 앉았다. 그 작은 등은 서러움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무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미안하다. 내가 미친놈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를 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이 내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두 사람 모두의 파멸을 의미했다.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고 차가운 사내라 여기며 멀리하는 편이 나았다. 그것이 그녀를 살리는 길이었다. 무진은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차가운 벽에서 느껴지는 한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몸을 식혀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연화의 울음소리는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진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난도질 당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최무진이 아니다. 나는 거세된 환관이다. 나는 사내가 아니다. 그는 주문처럼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다. 그러나 그 주문이 반복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의 몸 안에 잠재된 야수성은 더욱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구슬피 울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무진의 비틀린 운명을 비웃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울다 지친 연화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갈 무렵
무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자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뺨은 안쓰러울 정도로 창백했고 불편한 자세로 잠든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다. 무진은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다 그녀의 어깨 위로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손끝이 닿을락 말락한 그 거리에서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평범한 사내였다면 이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 평범함조차 사치였고 허락되지 않는 꿈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가 문풍지의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는 달빛만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무진의 예민한 감각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했다. 단순히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인 풀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훈련된 무인만이 느낄 수 있는 살기였다. 무진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다. 벌써 꼬리가 잡힌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도둑인가? 그는 본능적으로 방구석에 놓인 진보다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깊숙한 곳에는 그가 궁을 나올 때 챙겨나온 녹이 슬어가는 환도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다시금 연하의 자는 얼굴을 돌아보았다.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는 다시 피를 묻혀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누구냐? 밖에서 하인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고 이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진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연하가 놀라 잠에서 깨어 부스스 일어났다. 서방님, 무슨 일입니까? 그녀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당혹감과 죄책감을 지워버리고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신속하게 진보다리를 풀어 환도를 움켜쥐었다. 칼집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제야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제는 넷이 연기를 할 때가 아니었다. 놈들이 들이닥친다면 이곳은 신방이 아니라 도살장이 될 것이었다. 방 안에 꼼짝 말고 있으시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무진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것은 내시의 목소리가 아닌 전장을 호령하던 장수의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연화는 낯선 남편의 모습에 압도되어 고개만 끄덕였다. 무진은 문을 박차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사내였다. 오늘 밤 그는 거짓된 껍데기를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스쳤다. 달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무진의 손에 들린 칼자루를 비추었고 그 서슬퍼런 빛은 앞으로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소라는 허무하게도 산짐승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배고픈 고라니 한 마리가 마당 한 구석에 널어놓은 시래기를 탐하다 장독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인의 헛발질에 놀라 달아나는 짐승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다. 무진은 손에 쥐고 있던 환도를 번개같이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식은땀이 차갑게 식으며 비로소 한기가 밀려왔다. 방금 전까지 맹수처럼 번들거리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시금 병약하고 무기력한 환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고리 깃을 여미는 연화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으나 무진은 짐짓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다. 고작 짐승 따위의 호들갑은 내 몸이 성치 않아 잠기가 예민하니 부인은 제발 조용히 좀 해주시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가 연화의 가슴에 박혔다.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송구합니다. 서방님, 이라 답할 뿐이었다. 그 처연한 모습에
무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울컥 치솟았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외면했다. 차가움만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막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신방의 문이 열리고 쏟아져 들어오는 가을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눈부셨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과 부엌에서 아침을 짓던 안악들의 시선이 은밀하게 신방의 문지방을 넘나들었다. 그들의 눈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신부의 침구, 정확히는 하얀 소복천인 원앙금 침의 중앙을 향했다. 붉은 혈흔이 없는 깨끗하기만 한 요. 그것은 첫날 밤에 치르지 못했음을, 혹은 신랑이 산에 구실을 하지 못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깃발과도 같았다. 연하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둘러 이불을 개어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무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집신을 신으며 그 광경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고자 신랑이라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으나 아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는 일은 가슴 한구석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잠시 바깥바람 좀 쐬고 오겠소. 도망치듯 살인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연화의 시선이 안타깝게 따라붙었다. 무지는 마을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대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비비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궁궐에서 듣던 간신들의 속삭임 같기도 했고 죽어간 동료들의 원혼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인적 드문 공터에 이르러서야 멈춰섰다. 가슴 속에 맺힌 울분을 토해낼 길이 없어 그는 주변에 널려있던 굵은 장작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었다. 도끼를 내리찍는 그의 손길에는 내시의 유약함 따위는 없었다. 쩍쩍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질 때마다 그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등 근육이 꿈틀거렸다. 무인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이 살아있음을, 사내임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도끼질을 하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흐르는 땀방울이 흙바닥을 적셨다. 궁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니 잃어버려야만 했던 남성성이 이토록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그 시각 연하는 부엌에서 정성스레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다. 시집 오기 전 친정어머니가 몰래 챙겨준 귀한 약재들을 꺼내어 탕약기에 넣고 다렸다. 남편이 내시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으나 연하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지 않았다. 그저 궁생활의 고단함으로 몸이 많이 상했을 뿐이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 언젠가는 기력을 회복할 것이라 믿었다. 아니, 설사 그가 진짜로 사내구실을 못한다 하여도 상관없었다. 몰락한 가문을 위해 팔려온 자신을 거두어준 것만으로도, 비록 차갑지만 때때로 보여주는 그 깊은 눈빛만으로도 그녀는 그를 지아비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탕약의 쌉싸름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뜨거운 김을 호호 불어가며 갓 지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을 소반에 담았다. 남편의 찹찹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에는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무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이 놓여 있었다. 서방님, 시장하시지요?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연화가 하얀 광목수건을 들고 다가와 무진의 이마를 닦아주려 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그녀의 동작이 빨랐다. 부드러운 수건이 땀에 젖은 이마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짧은 접촉이 무진의 전신에 전류를 흐르게 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쑥 내음과 밥 짓는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잊고 있었던 가정의 따스함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그가 평생 누려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누려서는 안 될 안락함이었다. 이게 뭐요? 무진이 퉁명스럽게 물으며 탕약기를 가리켰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달인 물입니다. 궁에서 나오시느라 몸이 많이 허해지신 듯하여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무진은 탕약기를 내려다보며 쓴 웃음을 삼켰다. 기력 회복이라니 지금도 넘치는 양기를 주체하지 못해 미칠 지경인데 여기에 보약까지 들이붓는다면 밤을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아내의 순수한 호의가 그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그는 눈을 딱 감고 쓴 약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뱃속을 뜨끈하게 데웠다. 잘 먹었소. 무진의 짧은 대답에도 연화의 얼굴에는 환한 꽃이 피어났다. 그 미소가 너무나 눈부셔 무진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다. 그녀는 무진이 밥을 먹는 동안 곁에 앉아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었다. 가시 하나 없이 하얀 속살만을 골라내는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을 보며 무진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다. 이토록 고운 여인을 곁에 두고도 돌부처처럼 굴어야 하는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무진은 도망치듯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들을 정리한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끓어오르는 욕망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의 왈패들과 몇몇 안악들이 지나가며 집안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어이, 고자 양반, 낮부터 힘쓰는 척은 무슨. 밤에나 힘을 써야지, 쎄. 왈패 중 하나가 킬킬거리며 비아냥거렸다. 그 옆에 있던 안악들도 입을 가리고 킥킥댔다. 새색시가 불쌍해서 어쩌나 독수공방 신세가 훤하네. 비수 같은 말들이 담장을 넘어 날아들었다. 무진의 손에 들린 장작이 우지끈 부러졌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놈들의 주둥이를 찢어놓고 싶었지만 그는 꾹 참았다. 내시가 힘없는 병자가 어찌 왈패를 상대하겠는가. 그는 모욕을 감내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연화가 튀어나왔다. 평소에 조신하고 얌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 퍼런 눈빛으로 왈패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남의 집 귀한 가장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가. 내 지아비는 궁에서 나라치를 하시던 분이다. 너희 같은 시정잡배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뿐이 아니란 말이다. 연화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왈패들은 뜻밖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다.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다. 무진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녀린 몸, 어디에서 저런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 자신을 위해 고작 고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남편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녀의 모습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연하는 왈패들이 사라지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훌쩍이기 시작했다. 무진이 다가가자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 서방님을 욕보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무진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켰다.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다. 아니, 밀어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따뜻한 체온이 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무진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연화는 무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 순간 무진은 결심했다.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겠노라고. 설사 내 정체가 탈로나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이 여인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그 결심이 굳어질수록 그를 옥죄어오는 현실의 벽은 더욱 높게만 느껴졌다. 품 안에 여인을 안고 싶다는 욕망과 지켜야 한다는 이성이 충돌하며 그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밤이 찾아왔다.
산골의 밤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다. 무지는 사랑방이 아닌 연화가 잠든 안방 문밖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마당에 우물물이 반짝였다. 몸 안의 열기가 도저히 가라앉지 않아 그는 상의를 벗어던지고 우물가로 다가갔다.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길어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차가악 얼음장 같은 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탄탄한 근육질의 상반신이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슴과 등에는 과거 전장에서 그리고 궁안의 암투 속에서 얻은 수많은 칼자루 흉터들이 훈장처럼 혹은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물을 계속해서 끼얹으며 끓어오르는 정욕을 씻어내려 발버둥 쳤다. 그때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방님? 잠에서 깬 연하가 캔마루로 나왔다가 상반신을 탈의한 채 등목을 하고 있는 무진의 뒷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앙상하고 병약할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의 몸은 기대와는 달리 짐승처럼 강인하고 다부졌다. 넓은 어깨와 역삼각형으로 뻗어내린 등 근육,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흉터들이 달빛을 받아 기이한 웅장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내시의 몸이 아니었다. 사내 중의 사내, 전장을 누비던 무장의 몸이었다. 연화는 혼란스러움에 눈을 깜빡였다. 어찌하여?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무진이 황급히 몸을 돌려 옷가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당황한 눈빛과 연화의 의아한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보지 마시오. 무진이 거칠게 소리치며 젖은 몸을 옷으로 가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화는 보았다. 그의 몸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남성성을, 그리고 그 흉터들이 말해주는 고통의 역사를.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무진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우물이었다. 연화의 손이 떨리며 뻗어나와 무진의 젖은 팔뚝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이 상처들은 대체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녀의 물음은 내시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묻는 것이었다. 무진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차가운 물방울이 맺힌 그의 피부 위로 그녀의 따뜻한 손바닥이 닿았다. 그 접촉점, 그 극명한 온도 차이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무진의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함이, 그녀의 무구한 사랑이 기어이 그가 쓰고 있던 가면의 한 귀퉁이를 깨뜨리고 만 것이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음산하게 울었다. 마을 어귀에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낮에 왈패들을 혼내주던 연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이 고을의 탐관오리 박대감의 하수인이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내 시놈의 마누라라. 그년 참 독이 바짝 올랐구먼. 대감마님께서 아주 좋아하시겠어. 다가오는 위협을 알지 못한 채 무진과 연화는 우물가에서 서로를 응시하며 숨막히는 정적 속에 갇혀 있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경류가 쏟아져 나오기 직전이었다. 무진은 깨달았다.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은 듯이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사내가 되어야만, 진짜 칼을 들어야만 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우물가에서의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을 거니는 무진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그를 바라보는 연화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다가도 문틈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달빛 아래 드러났던 그 거대한 등, 근육과 흉터들은 병약한 내시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강인함의 증거였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는 의심보다는 알 수 없는 설렘과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숟가락을 놓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아침 식사 자리, 연화가 넌지시 말을 건넸다.
서방님, 오늘은 장터에 다녀오려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솜과 무명을 좀 끊어와야 해서요. 무지는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오시오. 요즘 흉흉한 소문이 돈이 늦지 않게 오고 무진의 무뚝뚝한 말투 속에 숨겨진 걱정을 예민해진 연화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무진은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사내였다면 지게를 지고 아내의 뒤를 따르며 장터를 구경했을 것이나 숨어 사는 도망자 신세인 그에게는 문밖 출입조차 사치였다. 하지만 무진의 예민한 감각은 아침부터 등 뒤를 찌르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까치들이 요란하게 지저대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속에 낯선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낡은 집신을 꼬면서도 온 신경은 마을 어귀를 향해 곤두세웠다. 한식경이 지났을까? 멀리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장터가 있는 아랫마을 쪽이 아니었다. 소리는 연화가 지나갔을 고갯마루 쪽에서 들려왔다. 무진의 손이 멈칫했다. 집신을 꼬던 손가락 끝에서 뚝 하고 지푸라기가 끊어졌다. 불안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내시라는 가면, 병자라는 핑계,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낫 한 자루를 허리춤에 찔러 넣고 바람처럼 고갯마루를 향해 달렸다. 한편 고갯마루에서는 연화가 공경에 처해 있었다. 박대감의 하수인들이 기어이 일을 벌인 것이었다. 어이, 새색시, 그 고자놈이랑 사느라 밤마다 얼마나 외로웠을꼬. 우리 대감마님께서 색시의 그 고운 자태를 보고 잊지를 못하셔. 가서 술이나 한 잔 따르라니까. 험상낸 게 생긴 사내 셋이 연화의 앞길을 가로막고 희롱하고 있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비키시오. 나는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몸이요. 연화가 바들바들 떨며 외쳤지만 사내들은 낄낄거릴 뿐이었다. 지아비? 그 불알 없는 놈이 무슨 지아비야. 그놈이 색시를 안아주기나 하던가? 사내 하나가 연화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저고리 소매가 뜯겨 나갔다.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사내들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수치심과 공포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서방님,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지만 그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힘없는 내시가 아닌가. 그 절망의 순간 휘익 하는 파공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연화의 팔을 잡고 있던 사내의 손등에 돌멩이 하나가 박혔다. 으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부여잡고 나뒹굴었다. 어떤 놈이냐? 나머지 패거리들이 고개를 돌린 곳에는 무진이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역광을 받아 검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느껴졌다. 내 안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할까. 무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왈패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상대가 소문난 넷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이게 누구신가? 고자 최서방 아니신가? 낯들고 설치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았느냐? 왈패 우두머리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넷이 주제에 겁도 없이 오늘 내 놈의 나머지 한쪽 다리도 병신을 만들어주마. 무지는 낫을 든 손에 힘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힘을 뺐다. 궁중무예의 기본은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우두머리가 단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무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허리를 틀어 칼날을 피했다. 동시에 그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상대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단도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끄아악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무진의 발이 상대의 오금을 걷어찼고 거구의 사내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머지 두 놈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무진은 낫자루의 뒷부분으로 그들의 명치를 차례로 가격했다. 퍽, 퍽,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다. 숨이 막혀 컥컥거리는 왈패들을 내려다보는 무진의 눈동자는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죽일 수도 있었다. 단숨에 목을 벨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이성이 그를 붙잡았. 살인을 저지르면 관아가 움직일 것이고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당장 꺼져라. 다시는 내 안사람 눈에 띄면 그땐 손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무진이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땅바닥을 기던 왈패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쳤다. 두고 보자. 대감마님께 다 이를 테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무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솟구쳤다. 억눌러왔던 야성이 깨어난 반동은 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낫을 허리춤에 꽂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연하가 멍하니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뜯어진 저고리를 감싸준 채 그녀의 눈은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진은 다가가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다친 데는 없소? 무진의 목소리가 젠틀하게 떨렸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는 무진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무진은 순간 멈칫했으나 이번에는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떨리는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태산 같은 듬직함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연화는 무진의 팔을 꼭 붙잡고 걸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남편은 소문 속의 유약한 내시가 아니었다. 그가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줄 사내였다. 그녀는 무진의 팔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감촉을 느끼며 묘한 안도감과 함께 여인으로서의 수줍음을 느꼈다. 무진 역시 복잡한 신경이었다. 본능적으로 무예를 드러내고 말았다. 소문은 퍼질 것이고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연화의 찢어진 옷자락을 본 순간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었다.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곁에서 걷는 연화의 정수리 냄새를 맡으며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다시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날 밤 무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연화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가올 폭풍에 대한 예감으로 시끄러웠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낮에 왈패들을 상대했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타격감이 남아 찌릿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는 직감했다. 박대감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더 큰 힘으로 짓누르려 할 것이고 그때는 낫 한 자루로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무진은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환도를 꺼냈다. 달빛에 비친 칼날은 서슬퍼렇게 빛났다. 녹이 슬지 않도록 매일 밤 기름을 먹이고 갈아온 칼이었다. 그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비굴한 내시 최무진이 아닌 왕의 친위대장 강무석의 얼굴이 서려 있었다. 그 시각 한양에서 내려온 낯선 사내가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주모에게 말을 걸었다. 이 근처에 최근 한양 말씨를 쓰는 몸이 좀 불편한 사내가 이사 오지 않았는가. 주모는 행주로 상을 닦으며
신드렁하게 대꾸했다. 아, 저기 산 밑에 사는 최서방 말이오? 그네시 양반? 오늘 낮에 왈패들을 아주 작사를 내놨다던데. 내시가 어찌 그리 힘이 장산지 몰라. 그 말에 사내의 눈빛이 번뜩였다. 작사를 내놨다? 내시가? 사내는 품속에서 초상화 한 장을 꺼내 확인했다. 그림 속 인물은 무진이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쥐새끼처럼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사내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왕실의 비밀 자객 흑영이었다. 무진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모의 증거가 살아있다는 뜻이었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점이었다. 그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이면 그 힘자랑도 끝이겠군. 무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녘 연화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서방님, 안 주무시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무진은 황급히 칼을 등 뒤로 숨기며 어색하게 웃었다. 달이 너무 밝아 잠이 오질 않아서 부인은 더 자지 않고. 연화는 마루로 나와 무진의 옆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무진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무인의 손이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내시든 장수든 역적이든 제게는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연화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무거웠다. 무진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가 평범한 내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진은 잡힌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부인, 만약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생사를 함께 하자는 청혼이나 다름없었다.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협도 거짓된 신분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절절한 연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무진은 연화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다가오는 자객의 칼날로부터 부패한 권력의 횡포로부터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다시금 피를 뒤집어 쓰겠노라고. 그것이 사내로서, 남편으로서 그가 해야 할 유일한 소명이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기 시작했다. 붉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지만 그것은 희망의 빛이라기보다는 곧 닥쳐올 혈투를 예고하는 핏빛 서광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올랐다. 자객 흑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무진은 연화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살기. 지독한 살기가 바람을 타고 밀려오고 있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그는 숨겨두었던 환도를 꺼내어 허리춤에 찼다. 묵직한 무게감이 그를 안심시켰다. 오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상대해주마. 무진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야수가 마침내 완전히 깨어난 것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마당을 휘감던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최무진은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손은 허리춤에 찬 환도의 자루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고 온몸의 감각은 담장 너머의 어둠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방 안의 연화는 문틈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왈패들의 행패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거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튼튼하던 살인문이 종이장처럼 부서져 나갔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흙먼지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왔다.
선두에는 삿갓을 눌러 쓴 자객 흑영이, 그 뒤로는 박대감의 사주를 받은 10여 명의 무례배들이 강목과 쇠몽둥이를 들고 살기를 뿜어내며 들어섰다. 흑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흉흉한 안광이 무진을 꿰뚫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강무석. 아니, 이제는 넷이 최무진이라 불러야 하나? 흑영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무진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응수했다. 내 이름은 잊은 지 오래다. 이곳에는 그저 조용히 살고자 하는 촌부만 있을 뿐이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내 놈들의 발로 걸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뒤따라온 무례배들이 흠칫하며 주춤거렸다. 하지만 흑영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허리춤에서 시퍼런 검을 뽑아들었다. 호오, 거세된 주제에 아직도 혀는 살아있구나. 내 놈의 목을 베어 대전 앞에 바치면 내 임무는 끝난다. 쳐라. 흑영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례배들이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무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발이 땅을 박차자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자마자 무진의 칼집이 놈의 턱을 올려쳤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내는 허공으로 붕 떴다 처박혔다. 무진은 칼을 뽑지도 않은 채 칼집만으로 10여 명의 장정들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으나 그 파괴력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순식간에 졸개들이 바닥을 뒹굴며 신음하자 지켜보던 흑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법이군. 궁에서 썩기엔 아까운 실력이야. 흑영이 검을 고쳐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살기가 무진의 피부를 따갑게 찔렀다. 무진 역시 칼집을 버리고 스르릉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내며 환도를 뽑아들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두 자루의 검이 허공에서 마주했다. 내 오늘 내 놈의 그 더러운 과거와 함께 숨통을 끊어주마. 흑영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쇄도해왔다. 챙, 챙, 채채챙. 불꽃이 튀며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흑영의 검술은 빠르고 잔인했다. 급소만을 노리고 들어오는 칼날을 무지는 간발의 차이로 쳐내고 피했다. 하지만 수적 열쇠와 오랜 도피 생활로 무뎌진 감각 탓인지 무진의 옷자락 곳곳이 찢겨나가고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남편이 자신의 지아비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하하. 꼴싸납구나. 왕의 친위대장이 고작 이 정도라니. 거세를 당하더니 힘도 빠진 게냐. 흑영이 조롱하며 무진의 어깨를 깊게 베었다.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무진은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중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흑영이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연화가 뛰쳐나왔다. 안 돼요. 서방님을 해치지 마세요. 그녀는 몽둥이 하나를 주워들고 무모하게 흑영에게 달려들었다. 무진의 눈이 커졌다. 안 돼. 오지 마시오. 그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흑영의 칼끝은 귀찮은 파리를 쫓듯 연화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다. 어딜 감히 흑영의 칼이 연화의 목을 베려는 찰나 무진이 몸을 날렸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진의 등이 흑영의 칼을 받아냈다. 깊은 상처가 벌어지며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연화의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다. 서방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무진을 받아 안았다. 무진의 입에서 한 줌의 피가 쿨럭이며 쏟아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죽어가기는커녕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여자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옷에 묻은 피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내 이놈.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무진이 이를 갈며 일어섰다. 등에서 흐르는 피가 땅을 적셨지만 그는 고통을 초월한 상태였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주변의 대기를 진동시켰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나 내시의 기운이 아니었다. 전장을 호령하고 적장의 목을 베던 천하무적 무관 강무석의 귀환이었다. 흑영은 갑자기 변해버린 무진의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 기운은 도대체? 무진이 검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내 오늘 내 놈을 베어 다시는 내 여인이 공포에 떨지 않게 하리라. 무진의 검이 달빛을 가르며 내려와 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검격이 아니었다. 분노와 사랑,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응축된 필살의 일격이었다. 흑영이 황급히 검을 들어 막으려 했으나 무진의 검은 흑영의 검을 두부 자르듯 부러뜨리고 그대로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 가슴을 갈랐다. 크악, 흑영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피를 뿜고 쓰러졌다.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던 무례배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가 귀신이다. 살려줘를 외치며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마당에는 피비린내와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무진은 비틀거리며 흑영의 시체 앞에 섰다. 끝났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망령을 제 손으로 끊어냈다. 긴장이 풀리자 전신의 힘이 빠져나가며 시야가 흐려졌다. 칼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버티던 무진의 몸이 휘청하며 기울었다. 서방님, 연화가 달려와 쓰러지는 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피범벅이 된 무진의 얼굴을 감싸 쥔 연화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녀의 눈물이 무진의 뺨 위로 뚝뚝 떨어져 피와 섞였다. 무진은 흐릿한 눈으로 연화를 올려다보았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려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미안하오, 부인을 놀라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요, 저를 살리셨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횃불들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도망친 무례배들의 신고를 받고 관아의 포졸들이 출동한 것이다. 무진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흑영의 시체가 발견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로는 도망칠 수도 시체를 치울 수도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가 결연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았다. 서방님, 저를 믿으세요. 그녀는 급히 안방으로 뛰어가 소미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흑영의 시체를 헛간 구석에 밀어넣고 집더미로 덮어버렸다. 마당의 핏자국 위에는 흙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내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빨랐다. 양반가 규수로서 자라온 그녀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함이었다. 사랑은 여자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마당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지만 피비린내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여기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포졸 대장이 윽박 지르며 들어왔다. 연화는 피 묻은 무진을 부축해 마루에 앉혀두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산짐승이 내려와 닭장을 습격했습니다. 제 서방님이 짐승을 쫓아내려다 다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피는 짐승의 것입니다. 연화가 헛간 쪽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했다. 포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 그때 무진이 고통을 참으며 입을 열었다. 내 시인, 내가 힘을 못 써서 짐승 한 마리 잡는데 이 사단이 났소. 관아에서 짐승 좀 잡아주시오. 그는 끝까지 자신을 내시라 칭하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의 연기에 포졸들은 혀를 찼다. 쉽쉬, 불알 없는 놈이 오죽하겠어. 고작 짐승 하나 못 잡고 피를 봐.
재수 없으니 가자. 포졸들이 사라지고 살인문이 닫히자 무진과 연화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무진의 상처에서 다시금 고통이 밀려왔다. 신음을 흘리는 무진을 연화가 부축하여 방으로 옮겼다. 촛불 아래 드러난 무진의 등 상처는 깊고 참혹했다. 연화는 급히 약상자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다. 하얀 무명천으로 그의 몸통을 감싸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치료가 끝나고 연화가 옷고름을 메어줄 때 무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진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도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내 시가 아니오. 마침내 터져 나온 진실이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안고 뛰실 때, 저를 위해 칼을 막으실 때 그 심장 소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무진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알면서도 모른 척 그를 기다려준 것이다. 강무석, 그것이 내 진짜 이름이오. 역적으로 몰려 도망쳤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소. 사내로서, 당신의 지아비로서 무진의 고백은 뜨거웠다. 연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석 서방님. 그녀가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 순간 무진은 자신이 살아온 지옥 같은 삶이 구원받는 느낌을 받았다. 무진은 아픈 몸을 일으켜 연화를 품에 안았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를 아는 팔에는 힘이 들어갔다. 이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밤은 아무데도 가지 않겠소. 무진의 뜨거운 숨결이 연화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신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훈훈했다.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찾아온 평화는 더없이 달콤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무진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첫날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짓된 가면은 깨졌고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낸 한 명의 당당한 사내가 서 있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밤은 깊어가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늑했다. 흑영과의 사투,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맞이한 신방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로 채워져 있었다. 타닥, 타닥, 심지가 다 타들어간 초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은은한 향을 내뿜었다. 무진은 상처 입은 등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림조차 잊은 채 눈앞의 여인을 응시했다. 연화는 수줍음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무진의 옷고름에 손을 올렸다. 피로 얼룩진 겉옷이 바닥으로 스르르 떨어져 내리자 무진의 탄탄한 상체가 다시금 드러났다. 그곳에는 방금 전에 전투가 남긴 새로운 상처와 과거의 세월이 새겨놓은 흉터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연화에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지아비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흘려온 피와 땀의 역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무진의 가슴팍에 새겨진 흉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 손길이 닿은 곳마다 무진의 피부가 뜨겁게 반응했다. 부인, 정말 괜찮겠소? 내 비록 이름은 찾았으나 여전히 쫓기는 신세요. 언제 또다시 칼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험한 인생이요. 무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는 마지막 배려였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무진의 입술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만히 대었다. 서방님께서 계신 곳이 제게는 궁궐이고 서방님의 품이 제게는 요새입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저는 오늘 밤 서방님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고백은 무진의 이성이라는 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성한 팔로 연화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당겼다. 두 사람의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다. 무진은 연화의 입술을 탐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이내 격정적으로 깊어지는 입맞춤에 연화의 숨결이 흐트러졌다. 무진은 연화의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당겼다. 스르륵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하얀 속살이 촛불빛을 받아 상아처럼 매끄럽게 빛났다. 무진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원앙금 침 위에 뉘었다. 첫날 밤 차갑게 식어있던 그 이불은 이제 두 사람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무진이 그녀의 위로 올라가자 연화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긴장으로 굳어있는 그녀의 어깨에 무진이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두려워 마시오. 아프게 하지 않겠소. 내 평생을 다해 귀하게 모시리다. 그 낮고 굵은 목소리는 주문처럼 연화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무진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곡선을 따라 흐르며 사랑을 전했다. 그것은 짐승의 욕망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가장 진실된 대화였다. 마침내 두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연화는 짧은 신음과 함께 무진의 등을 끌어안았다. 고통은 찰나였고 그 뒤를 이어 밀려오는 충만함은 영원 같았다. 방 안 가득 차오르는 거친 숨소리와 살길이 부딪히는 소리는 밖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와 어우러져 생명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무진은 자신이 넷이라는 거짓 탈을 쓰고 살아오며 억눌러왔던 모든 남성성을 사랑하는 여인 안에서 폭발시켰다. 그는 더 이상 거세된 환관도 도망자 강무석도 아니었다. 오직 한 여자의 지압이 최무진으로서 존재했다. 연화 역시 수동적인 양반과 규수의 껍질을 깨고 사랑하는 사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운우지정의 밤은 깊어만 갔고 달빛마저 부끄러운 듯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밤, 신방의 촛불이 마침내 꺼지며 두 사람은 완벽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무진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눈을 뜬 무진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팔베개를 하고 잠든 연화의 고른 숨결이 자신의 가슴팍에 와닿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발그레한 볼, 그리고 살짝 부어오른 입술이 지난밤의 격정을 증명하고 있었다. 무진은 벅차오르는 행복감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 여인을 만나서 다행이다. 그는 잠든 연화가 깰새라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고 몸을 일으켰다. 등 뒤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끼를 마시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방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차가운 감옥이 아닌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무진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마당 한 구석, 어젯밤의 혈투 흔적은 연화의 기지로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헛간 쪽을 바라보니 집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저 아래 흑영의 시신이 있겠지만 무진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밤 깊은 산속에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에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앞섰다. 그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일어난 연화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진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연화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서방님, 벌써 기침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그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어젯밤의 일이 떠오른 탓이리라. 무진은 빙그레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뒤에서 가볍게 안았다. 부인 덕분에 씻은 듯이 나았소. 내 평생 이렇게 개운한 아침은 처음이요. 연화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그의 팔에 기대었다. 남들이 봅니다. 서방님, 보라지. 내 안 사람 내가 안는데 누가 뭐라 하겠소. 무진의 너스레에 연화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다. 아침밥을 짓는 굴뚝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고자 최서방이라 부르며 수군거렸지만 무지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소문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다리를 절뚝이는 척하며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연기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자신감과 여유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 흑영을 묻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내 가족을 위협하는 자가 없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과거의 강무석은 이곳에 함께 묻고 촌부 최무진으로 영원히 살아가겠노라고. 계절은 빠르게 흘렀다. 삭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산천초목이 푸르게 깨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무진의 집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무진은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무인의 손에 익숙했던 칼 대신 쟁기를 잡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힘찼다. 연화 역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마을 사람들도 성실한 무진과 싹싹한 연화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끔 짙게진 사내들이 최서방 밤에 힘 좀 쓰나? 하며 농을 걸어오면 무진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허허 마음만 굴뚝 같지요 하고 넘겨버렸다. 그럴 때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밤마다 그녀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 뜨거운 사내가 낮에는 순박한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사건이 터졌다. 파티를 하던 연화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한 것이다. 우정, 연화가 주저앉자 새참을 나르던 동네 안악들이 놀라 달려왔다. 아니, 새댁, 왜 그래, 체했어? 안악 중 하나가 연화의 등을 두드리다 말고 멈칫했다. 가만, 이거 혹시 경험 많은 안악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연화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더니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나, 세상에, 태기가 있어. 입덧이야.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곧이어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뭐? 태기? 아니, 최서방은 고자라면서. 그럼 뭐야? 씨 다른 애를 뵌 거야?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악에 섞인 추측들이 난무했다. 연화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멀리서 소식을 들은 무진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무슨 일이오? 그가 인파를 헤치고 들어와 연화를 부축했다. 안악들이 묘한 눈초리로 무진을 쳐다보며 물었다. 최서방,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 넷이 아니었나? 새댁이 애를 가졌다는데. 무진은 품에 안긴 연화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다랗게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내 그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하늘을 향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사람들이 미쳤나 싶어 쳐다보는 가운데 무진이 외쳤다. 내가 넷이라니. 그건 다 내가 병 때문에 잠시 기력이 쇠해서 헛소문이 난 게지. 내 몸이 다 나은 지가 언젠데. 내가 아비가 된다니. 내가 아비가 된다니. 무진은 연화를 번쩍 안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의 기세가 너무나 당당하고 기쁨에 차 있어 사람들은 씨 다른 애라는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저토록 기뻐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제 자식을 가진 아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거참, 최서방이 고자가 아니었구만. 허허, 축하하네. 죽다 살아나더니 회춘했어.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축하로 바뀌었다. 무진과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다. 이로써 그들을 따라다니던 꼬리표는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잘려나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가을거지가 한창인 들판, 황금빛 벼이삭이 물결치는 논두렁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님, 더 빨리요. 저를 잡아보세요. 댕기머리를 찰랑거리는 5살 배기 사내아이가 가르르 웃으며 달리고 있었다. 그 뒤를 지게를 진 무진이 짐짓 힘든 척 헐떡이며 쫓고 있었다. 이 녀석, 개 섞어라. 잡히면 엉덩이에 불이 날 줄 알아라. 아이는 다부진 체격에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무진을 쏙 빼닮아 있었다. 아이는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다시 중심을 잡고 내달렸다. 무진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몰래 틈틈이 가르쳐준 보법을 아이가 제법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 집마당 평상에는 연화가 둘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뛰어오는 남편과 아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두 분 다 그만하시고 와서 새참 드세요. 무지는 아들을 번쩍 들어 목마를 태우고 평상으로 다가왔다. 우리 장군감, 배고프지? 어미가 맛난 걸 해놨구나.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무진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무진은 땀을 닦으며 연화의 옆에 앉았다. 젖을 먹는 아기의 볼을 톡톡 건드리는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애로웠다. 연화가 수건으로 무진의 땀을 닦아주며 물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힘들다니 이것이 사는 맛 아니겠소. 궁에서 비단옷 입고 칼춤 출 때는 몰랐던 진짜 사는 맛 말이요.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산등성이에 걸렸다. 무진은 아이를 재우고 나온 연화와 함께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던 붉은 빛이 이제는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따스한 빛으로 보였다. 무진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고맙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그리고 나를 진짜 사내로 만들어줘서. 연화는 무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서방님은 처음부터 진정한 사내셨습니다. 칼을 들어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사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칼을 내려놓고 흙을 만질 줄 아는 그 마음이 진짜 사내인 것입니다. 무진은 연화의 말을 곱씹으며 먼 하늘을 응시했다. 태감한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던 시절 그는 자신이 남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남성성은 다리 사이의 물건이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에 있음을 이제는 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시골 구석의 이름 없는 농부로 기억할지라도 그는 이 작은 초가집 안에서 왕보다 더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 이곳. 이것이 바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의 전부이자 그의 승전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딸랑하고 울렸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그들의 앞날에 축복을 보내는 듯했다. 무진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그들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가짜 내시가 써 내려간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완성이었다. 세월의 흐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잡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어느덧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나 더 변한다는 1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무진과 연화가 터를 잡은 산골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가집은 제법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텃밭은 기름진 논밭으로 변해 가을이면 황금 물결이 일렁였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 집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힘찬 기합 소리였다. 하압, 얍,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목검을 휘두르는 소년 18이 된 무진의 장남 강산이었다. 훤칠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 짙은 눈썹 아래 빛나는 눈동자는 젊은 날의 강무석을 쏙 빼닮아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힘 좋은 최서방네 아들로만 알고 있었다. 강산은
아버지가 단순한 농사꾼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단단한 손과 깊은 눈을 가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나 감히 그 비밀을 캐묻지는 못했다. 그저 아버지가 장작을 패거나 낫지를 할 때 보여주는 기이한 호흡과 발놀림을 어깨너머로 훔쳐보고 흉내낼 뿐이었다.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검은 팔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체로 밀어 올리는 것이다. 마루에 걸터앉아 집신을 삼던 무진이 무심한 듯 툭 내뱉었다. 강산이 동작을 멈추고 억울한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건 검이 아니라 몽둥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사만 지으셨으면서 어찌 무예를 논하십니까? 강산의 투정에 무진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눈가에 잡힌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농사나 무예나 이치는 매한가지다. 쟁기질을 할 때 허리를 쓰지 않으면 땅이 깊게 갈리지 않듯 몽둥이질도 허리를 쓰지 않으면 허팀만 쓰는 꼴이다. 무진은 삼던 집신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마당으로 내려서자 흙먼지조차 잃지 않는 가벼운 발놀림에 강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진은 아들의 손에서 목검을 받아들었다. 투박한 농부의 손에 들린 목검이었지만 그 순간 마치 천하 명검처럼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내는 듯했다. 잘 보거라. 벤다는 것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가르는 것이다. 무진이 목검을 허공에 가볍게 그었다. 휘익. 바람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당 구석에 서 있던 아름드리 허수아비의 집단이 소리 없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강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명 눈으로 뚫을 수 없을 만큼 빠르지도 않았고 바위를 부술 듯 강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부드러운 춤사위 같았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 아버지? 방금 그건 강산이 말을 더듬었다. 무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목검을 다시 아들에게 던져주었다. 저녁 먹을 시간 다 됐다. 씻고 들어오너라. 무진은 뒷짐을 지고 유유히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으나 온화한 미소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따뜻해져 있었다. 당신도 참 아이 길을 그리 죽이시면 어쩝니까? 연화가 타박하자 무진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녀석이 제법 폼이 나지 않소. 엉성하게 휘두르다 다칠까봐 한 수 가르쳐 준 것뿐이오. 평화롭던 일상의 파문이인 것은 며칠 뒤 읍내 장터에서였다. 강사는 수확한 쌀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지게를 지고 장터에 나갔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다. 그런데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젊은 무관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이 총구석 놈들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우리가 누군지 알아? 병조 판서 대감의 조카분이시다. 비단옷을 입고 칼을 찬 사내들이 노점을 뒤엎고 겁에 질린 아낙네들을 희롱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려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진검과 관아의 무기니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강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확실한 유산이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오. 백주대낮에 나랏밥 먹는 분들이 이 무슨 행패요. 젊은 무관들의 시선이 강산에게 꽂혔다.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호, 이 촌놈은 또 뭐야? 눈빛이 아주 살기등등하구나. 내 놈이 이 마을의 대장이라도 되느냐. 사내가 강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강산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허리를 틀어 상대의 손목을 쳐냈다.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손이 튕겨나갔다. 사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놈이 감히 사내가 곧바로 칼집을 들어 강산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다. 강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목검 대신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어 상대의 공격을 받아냈다. 퍽! 빗자루대와 칼집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강사는 뒤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내디디며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 움직임은 무진이 보여주었던 그 부드러운 흐름과 흡사했다. 이놈 보라. 무관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촌부의 아들이라기엔 그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한 우두머리가 으르렁거렸다. 다들 뭐해? 저놈을 당장 쳐라. 넷이나 되는 무관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강사는 이를 악물었다. 진검을 상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빗자루를 꽉 쥐고 날아오는 칼날을 막아냈다. 챙, 챙, 빗자루가 잘려나가고 옷자락이 찢어졌다. 수적 열쇠에 몰린 강산의 몸 곳곳에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끈질기게 버티며 반격의 기회를 누렸다. 그러나 경험 부족은 어쩔 수 없었다. 뒤에서 날아온 발차기에 강산이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다. 강산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서슬퍼런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었다. 건방진 놈, 감히 양반에게 대들어 내 놈의 목을 베어 본보기를 보여주마. 우두머리가 잔인하게 웃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그 칼 거두지 못할까. 낮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무진이 서 있었다. 낡은 삼배옷을 입고 빈지게를 진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산이 흐릿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 아버지. 무관들이 비웃으며 소리쳤다. 뭐야, 이 늙은이는. 아비가 아들 죽는 꼴을 보고 싶어 환장했나? 무관 하나가 무진에게 달려들며 칼을 휘둘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무진이 지게 작대기 하나로 날아오는 칼날을 툭 쳐내더니 순식간에 회전하며 작대기 끝으로 무관의 명치를 찔렀다. 사내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너무나 빠르고 간결한 동작이었다. 장터에 정적이 감돌았다. 우두머리 무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방금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다. 저 동작은 궁중무예의 절기 중 하나인 낙화유수였다. 너는 누구냐? 우두머리가 뒷걸음질치며 물었다. 무진은 삿갓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의 눈빛은 15년 전 자객 흑영을 베던 그날 밤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못난 아비일 뿐이다. 허나 내 자식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용서치 않으나 이유 없이 칼을 맞는 것 또한 두고 볼 수 없는 법. 무진이 한 걸음 내디뎠다. 무관들은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것은 수십 번의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물러가라.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무진의 경고는 단호했다. 우두머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칼을 거두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늙은이와 싸우면 죽는다. 두고 보자. 무관들은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갔다. 그제야 팽팽하던 긴장이 풀리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최서방 만세. 역시 최서방이야. 왕년에 한가닥 했다더니 진짜였어. 마을 사람들은 무진을 둘러싸고 칭송했지만 무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강산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들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집에 가자. 무진은 앞장서서 걸었다. 강산은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거대하고 넓어 보였다. 그리고
그 등 뒤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강사는 뼈저리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강산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어쩌자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진은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치료가 끝나자 강산이 무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산의 눈빛은 결연했다. 무진은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무엇이 궁금하냐?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농부 최무진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까 그 무예는 도저히 총부의 것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무진은 담뱃대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오너라. 무진은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어 대나무 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15년 전의 그날처럼 울려 퍼졌다. 숲 깊은 곳 작은 바위 앞에 멈춰선 무진은 바위 밑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낡은 기름종이에 쌓인 긴 물건이 드러났다. 무진이 기름종이를 벗겨내자 녹이 슬지 않고 여전히 시퍼런 빛을 내뿜는 환도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무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진 왕의 친위대장이 쓰던 검이었다. 강사는 숨을 죽이고 그 검을 바라보았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아버지의 것과 닮아 있었다. 내 진짜 이름은 강무석이다. 한때는 왕을 지키는 친위대장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어 쫓겨난 도망자다. 무진, 아니 강무석의 고백은 담담했다. 강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역적이라니, 그리고 왕의 호위무사였다니. 나는 살기 위해 내시 행세를 했고 이름도 버렸다. 그러다 네 어미를 만났고 너를 낳았다. 이 검은 그때 묻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맹세하면서 무진은 검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강사나, 너는 힘을 원하느냐? 무진의 질문에 강사는 주먹을 쥐었다. 예, 힘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불의를 응징할 힘을 갖고 싶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틀렸다. 힘은 남을 꺾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검은 사람을 베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진은 검을 아들에게 건넸다. 강산이 떨리는 손으로 검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그 무게는 쇳덩이의 무게가 아니라 아버지가 짊어져 온 삶의 무게였다. 지키는 검은 뽑지 않아도 베는 법이다. 네가 오늘 장터에서 빗자루를 들고 맞선 그 마음. 약한 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무예다. 칼을 휘두르는 기술은 익히면 그만이지만 칼을 다스리는 마음은 평생을 닦아도 모자란다. 무진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네가 이 검을 물려받아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네가 기어이 무인의 길을 가겠다면 이 아비가 내게 검이 아닌 마음을 먼저 가르쳐주마. 부러지지 않는 검이 아니라 부러져도 굽히지 않는 마음을. 강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배우겠습니다. 아버지의 무예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전부 배우겠습니다. 무진은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내일부터는 목검 대신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자꾸나. 하체가 튼튼해야 검도 무겁지 않은 법이다. 두 부자의 웃음소리가 대나무 숲을 울렸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큰 둘째 딸이 다가와 팔짱을 꼈다. 어머니, 오라버니가 아버지께 야단 맞는 거예요? 아니란다. 사내들끼리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는 중이란다. 연화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년 전 피비린내 나는 밤을 넘어 지켜낸 사랑이 이제 든든한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있다고.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 어떤 진실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다.